이것은 우리 조국의 자존심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러시아 전역에 울려 퍼진 유명 TV 앵커의 절규.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깊은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여 사회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왜 갑자기 사라지는 겁니까? 정부 관계자조차 원인 모를 현상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불안의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맴돌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놀라운 진실이 지금 밝혀집니다. 빅토르, 지금 당장 뉴스 채널 켜봐요. 세르게이가 새벽 3시 25분,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잠이 확 깼습니다. 세르게이라니? 제 30년 지기 친구 세르게이 페트로프 말입니까? 러시아가 자랑하는 양자 물리학자, 국가 영웅 칭호까지 받은 그 세르게이요? 텔레비전을 켜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보, 국가 영웅 세르게이 페트로프 박사, 가족과 함께 한국 이주.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입니까? 제 이름은 빅토르 멜리코프입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15년째 탐사보도를 맡고 있는 기자죠. 저는 늘 조국 러시아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리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러시아의 자부심이 조국을 버렸다니요? 떨리는 손으로 세르게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마침내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빅토르,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어. 미쳤구나. 세르게이, 한국. 그 조그만 나라가 뭐가 좋다고? 너는 러시아의 영웅이었어. 모두가 너를 존경했다고. 빅토르, 너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여기선 내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어. 딸 마샤의 미래도. 배신자. 저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대학 시절 우리는 함께 러시아를 세계 최고의 과학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추운 겨울 기숙사에서 보드카를 나눠 마시며 조국의 미래를 논했던 그 세르게이가 이렇게 등을 돌리다니요? 다음날 아침 7시 국영방송 비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방송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지금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7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의사 3,000명, 과학자 5,000명, 엔지니어 10,000명, 러시아의 미래를 짊어진 인재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주가 아닙니다. 이건 배신입니다. 국가 반역입니다. 누군가가 주먹을 탁자에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저도 격하게 동의했습니다. 국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빅토르 동지, 세르게이 박사와 친구였지? 그랬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좋아. 자네가 이 문제를 파헤쳐주게. 한국의 실체를 폭로하고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전 국민에게 알려주게. 특히 세르게이 같은 유명 인사들이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밝혀내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들이 화려한 거품에 속아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K-팝과 드라마에 현혹된 순진한 사람들이 신기루를 쫓아 떠났다가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특히 한국의 살인적인 경쟁 사회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 자살률, 극심한 외국인 차별, 재벌의 횡포, 이런 어두운 현실을 생생하게 담아내면 완벽한 다큐멘터리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취재 기간은 석 달입니다. 충분하겠습니까?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한 달이면 될 겁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에게 이런 건 식은 죽 먹기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촬영팀 5명과 함께 모스크바 공항에 있었습니다. 팀장님, 한국에서 인터뷰할 동포들 명단입니다. 조수가 건넨 명단을 보니 놀라운 이름들이 가득했습니다. 모스크바 대학병원 수석 외과의 이반 코로레프,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연구원 올가 시도로바, 볼쇼이 발레단 수석 무용수 나탈리아 이바노바, 그리고 세르게이 페트로프. 이들이 모두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으로? 네. 그것도 가족 전체가 함께 이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했습니다. 혼자도 아니고 가족 전체가 이주한다는 건 큰 결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마법을 부린 것일까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마지막으로 모스크바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웅장하게 서 있는 크렘린 궁전,
저 위대한 조국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의 심정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세르게이, 너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해주겠어.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6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찾던 비참한 현실 대신 제 인생관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완벽한 다큐멘터리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첫 장면은 화려해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 두 번째는 그 빌딩 숲속에서 길을 잃은 러시아 동포들, 세 번째는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그들의 증언, 마지막은 역시 위대한 러시아가 최고라는 교훈적 메시지. 15년 경력이면 이 정도는 눈 감고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을 나서자마자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입국 심사가 15분 만에 끝난 겁니다. 모스크바에서는 기본 2시간은 걸리는데 말이죠. 이건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가 유창한 러시아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취재 오셨나봐요? 요즘 러시아 분들 정말 많이 와요. 특히 의사들이 많더라고요. 의사들이요? 왜 의사들이 한국에? 삼성병원이나 서울대병원에서 러시아 의료진 특별 채용을 하거든요. 조건이 엄청 좋대요. 월급도 러시아의 3배고 자녀 교육비도 전액 지원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러시아는 무상 의료의 나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을 자랑하는데 왜 우리 의사들이 한국 병원에서 일한단 말입니까? 다음 날 아침 첫 인터뷰를 위해 강남의 한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예카테리나 박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모스크바 암센터에서 20년간 수석 연구원으로 일했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연구소 로비에 들어서자 숨이 막혔습니다. 천장까지 뚫린 거대한 공간, 벽면 가득한 디지털 스크린, 그리고 조용히 움직이는 로봇들, 마치 영화 속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습니다. 빅토르, 정말 오랜만이네요. 예카테리나 박사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러시아에 있을 때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박사님, 카메라 앞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20년 경력을 버리고 이국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저를 자신의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빅토르, 이걸 좀 보세요. 거대한 모니터에 수많은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췌장암 조기 진단율 94%, 5년 생존율 78%, 러시아의 3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이게 제가 2년간 이룬 성과예요. 러시아에서 20년간 연구한 것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AI 진단 시스템과 최첨단 장비 덕분이죠. 러시아에서는 새 장비 하나 구입하는데 2년씩 걸렸잖아요. 여기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일주일 안에 설치됩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차별은 있지 않습니까? 동양인들이 러시아인을 무시한다던데. 예카테리나 박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차별이요? 오히려 제가 러시아 출신이라고 하면 더 존중해줘요. 특히 러시아의 기초과학 실력을 높이 평가하더군요. 제 동료들은 매일 러시아 문학이나 음악에 대해 물어봐요. 이상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모두 무력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IT 기업으로 이직한 블라디미르를 만났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한 스타트업에서 일한다고 했죠. 러시아 대기업에서 한국 스타트업으로 왔다고요? 월급이 줄었겠네요. 2배로 늘었습니다. 뭐라고요? 정확히는 2.3배예요. 게다가 스톡옵션도 받았고 주거 지원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제 아이디어를 바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하지만 한국의 살인적인 야근 문화는 그것도 옛날 얘기예요. 우리 회사는 6시면 모두 퇴근합니다. 금요일은 내쉬고요. 오히려 러시아보다 워라벨이 좋아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촬영한 인터뷰 영상을 검토하는데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걸로는 제가 원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아직 이틀밖에 안 됐어. 분명 어두운 면이 있을 거야. 다음 날 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말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제가 연락한 50명의 러시아 동포 중 단 한 명도 러시아로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인터뷰는 세르게이와 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의 한 연구소에서 일한다는 연락을 받았죠. 연구소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우정을 배신한 친구를 카메라 앞에서 만난다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빅토르, 알료나가 우리 딸이 또 발작을 일으켰어요. 의사들이 이번엔 정말 위험하대요. 이반이도 너무 무서워하고 있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알료나는 제 14살 딸입니다. 어릴 때부터 원인 모를 신경질환을 앓고 있었죠. 그리고 이반은 제 6살 아들입니다. 세르게이와의 인터뷰고 다큐멘터리고 모든 게 무의미해졌습니다. 당장 러시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빅토르, 진정해. 일단 이야기를 들어봐. 세르게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공황 상태로 연구소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죠. 딸의 소식을 듣고 당장 공항으로 가려다가 세르게이와 마주친 것입니다. 미안, 세르게이. 인터뷰는 취소야. 딸이 위급해서. 알료나가? 또 발작이 일어났나? 제가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작년에 너의 아내한테 들었어. 러시아 최고 병원들을 전전했는데도 정확한 진단조차 못 받았다며. 10년째야. 10년째 원인을 모른대. 발작이 올 때마다 내 손상이 누적되고 있어. 이번에는 의사가 72시간이 고비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한 기자 빅토르 멜리코프가 아니라 그저 딸이 죽을까봐 두려운 한 아버지였습니다. 제 손에 들린 카메라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15년간 진실을 찾아다녔지만 정작 제 딸의 진실, 그 병의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빅토르, 한 가지 제안할게. 내가 아는 한국 의사가 있어. 신경과 전문의인데 원격으로라도 알료나를 봐줄 수 있을 거야. 한국 의사? 러시아 최고 전문의들도 못 찾은 병을?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 한국 의료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너는 모르잖아.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0분 후 우리는 삼성서울병원 국제진료센터에 있었습니다. 세르게이가 아는 류태강 박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놀랍게도 그는 유창한 러시아어를 구사했습니다. 멜리코프 씨, 딸의 의료 기록을 보내주실 수 있나요? 지금 당장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10년간의 의료 기록을 전송했습니다. MRI, CT, 혈액검사, 뇌파검사, 수백 개의 파일이었죠. 러시아에서 20명이 넘는 전문의가 봤지만 아무도 답을 찾지 못한 그 기록들. 류 박사는 놀라운 속도로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대형 화면에는 AI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흥미롭네요. 러시아 의료진이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뭘 놓쳤다는 겁니까? 류 박사의 손가락이 화면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이 뇌파 패턴을 보세요. 2년 전 검사인데 여기 알파파와 베타파 사이에 미세한 이상 신호가 있습니다. 주파수가 정상 범위를 0.2Hz 벗어나 있어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정상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정말로 뭔가 다른 게 보였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그런데 왜 러시아 의사들은 이걸 못 봤을까요? 장비의 해상도 차이입니다. 이 정도 미세한 신호는 최신 장비가 아니면 잡아내기 어렵죠. 그리고 류 박사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AI 분석 시스템이 있어야 이런 패턴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람 눈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구나. 장비의 차이, 시스템의 차이. 류 박사가 다른 의사들을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15분 만에 5명의 전문의가 모였습니다.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해계학과, 그리고 재활의학과 의사들이었죠. 러시아에서는 한 명의 전문의 약속을 잡는데도 2주는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5명이 15분 만에 모였습니다. 러시아 환자 원격 진료 케이스입니다. 14세여아 10년간 원인 불명 발작. 최근 악화되어 현재 중환자실 입원 중입니다. 의사들이 일제히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각자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다는 것이었죠. 영상의학과 의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MRI 영상을 3D 재구성해 볼게요. 해마 부분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혈액검사 결과를 들여다봤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했나요? 희귀 유전 질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재활의학과 의사도 의견을 냈습니다. 발작 후 회복 패턴을 보니 특정 신경 경로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넋을 잃고 지켜봤습니다. 이 의사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각자 전문 분야에서 단서를 찾고 그것을 연결하고 퍼즐을 맞춰가고 있었죠.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영상통화로 연결하자 병실이 보였습니다. 화면 속 알료나는 너무나 창백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고 온갖 장비에 연결되어 있었죠. 모니터에는 심박수와 혈압이 불안정하게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여보, 아내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의사들이 더 이상 방법이 없대요. 발작이 너무 심해서. 이번에는 아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너머로 이반이도 보였습니다. 6살짜리 아들이 누나 침대 옆에서 작은 손으로 누나 손을 꼭 쥐고 있었죠. 누나, 일어나. 유나. 이반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러시아 의료진과 직접 통화할 수 있을까요? 유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내가 카메라를 러시아 의사들에게 돌렸습니다. 다음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의사들이 러시아어로 러시아 의료진과 직접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세르게이가 통역을 돕긴 했지만 의학 용어는 서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투여 중인 항경련제 종류와 용량을 알려주세요. 펜토바르비탈 5mg, 발프로산 600mg입니다. 발작 시 지속 시간과 패턴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평균 3분에서 5분, 강직성 발작 후 간대성 발작으로 이어집니다. 최근에는 하루 5회에서 6회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MRI를 다시 찍을 수 있나요? 키키 해마와 측두엽 부위를 고해상도로. 지금 환자 상태가 불안정해서. 이해합니다. 그럼 기존 영상이라도 최고 해상도로 다시 보내주세요. 우리 AI 시스템으로 재분석하겠습니다. 한국 의사들의 질문은 구체적이고 정확했습니다. 러시아 의사들은 처음에는 당황한 듯했지만 곧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동안 양국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협진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핵의학과 의사가 특수 스캔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뇌 대사 패턴이 특이해요. 여기 이 부분의 포도당 흡수율이 정상의 60%밖에 안 돼요. 신경과 의사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 간질이 아니라 대사 이상을 동반한 희귀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유전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SCN1A 유전자 변이가 보이네요. 이건 류 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드랍의 증후군 변이형이군요. 러시아에서는 전문의 한 명 만나는데도 일주일씩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5명이 즉시 모여 제 딸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러시아 환자를 위해서.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던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15년 기자 생활 동안 수많은 현장을 취재했지만 이렇게 가슴이 뛰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멜리코프 씨, 초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류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희귀 유전 질환인 드랍의 증후군 변이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에 200명도 안 되는 환자가 있는 극히 드문 병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의료진이 진단하지 못한 겁니다. 워낙 희귀해서 경험해본 의사가 거의 없거든요. 그럼 치료법이 없다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신약이 있습니다. 최근에 승인받은 약인데 임상시험에서 놀라운 효과를 보였죠. 87%의 환자에서 발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문제는 뭡니까? 러시아에는 아직 이 약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희귀 질환 치료제라 승인 절차가 복잡하죠. 러시아 식약청 승인까지는 최소 2년은 걸릴 겁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답을 찾았는데도 손을 쓸 수 없다니. 2년? 알료나에게는 72시간도 없는데. 하지만 그때 한국 의료진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긴급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해외 환자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약을 제공하는 제도죠. 식약처와 제약회사의 승인만 받으면 24시간 안에 러시아로 약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지금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지불하겠습니다. 일단 생명이 먼저입니다. 비용은 나중에 논의하죠. 그리고 희귀 질환이라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류 박사가 즉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식약처, 제약회사, 보건복지부. 네, 긴급 케이스입니다. 러시아 14세 환자, 드랍의 증후군 변이형, 72시간 내 투여 필요. 네,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제약회사가 러시아 환자 한 명을 위해 그런 일을 한다고요? 그것도 이렇게 신속하게? 세르게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빅토르, 이제 알겠어? 내가 왜 한국에 왔는지. 여기서는 불가능이 없어.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국경도 없고 관료주의도 없어. 2시간 후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약을 특송으로 발송했습니다. 내일 새벽 모스크바에 도착할 겁니다. 러시아 의료진에게 투여 지침도 함께 보냈고요. 다음날 새벽 5시 약이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영상통화로 보여줬습니다. 작은 상자였지만 그 안에는 제 딸의 생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투여합니다. 러시아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서울 호텔 방에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세르게이도 옆에 있었죠. 우리는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째, 알료나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4시간째,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6시간째, 발작이 멈췄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완전히? 네. 의사들도 놀라고 있어요. 뇌파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대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안정을 찾은 것입니다. 영상통화로 본 알료나는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이바니가 누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나았어요, 아빠? 응. 이바나, 누나가 나았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러시아 의료 시스템이 10년간 못 찾은 답을 한국은 하루 만에 찾아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다가 우연히 한 수술실을 지나게 되었는데 안에서 러시아어가 들려왔습니다.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러시아 환자가 수술을 받고 있었죠. 저 환자는 누구입니까? 지나가던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온 환자예요. 러시아에서 수술 불가 판정받은 췌장암 사기 환자죠. 여기서는 일상적인 수술입니다. 성공률은 85%요. 이번 주만 3번째 러시아 췌장암 환자예요. 저는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3시간 후 환자가 회복실로 옮겨졌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의 선배 기자였죠. 은퇴 후 암 선고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빅토르, 자네가 여기 왜? 마취에서 깨어난 선배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선배님, 러시아에서 수술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여기 왔지. 러시아에서는 6개월 시한부였는데 여기서는 완치 가능하다고 하더군. 선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자네도 알아야 해, 빅토르. 우리가 최고라고 믿었던 러시아 의료가 사실은 우리가 15년간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야. 아니, 우리 스스로 속았던 거지. 선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실을 보도해, 빅토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자존심 따위 버려.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해.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환상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무시했던 이 작은 나라가 진짜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세르게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세르게이, 미안해. 내가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세르게이와의 화해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방향도 바꾸기로 했죠. 이제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담기로 한 것입니다. 빅토르, 내가 일하는 연구소를 보여줄게. 왜 러시아 과학자들이 한국으로 오는지 이해하게 될 거야. 성남 판교에 위치한 그의 연구소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이었고 각 층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이 전자현미경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 30억 원이야. 러시아에는 전국에 2대밖에 없는데 여기는 이 건물에만 5대가 있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정부와 기업의 전폭적인 투자지. 한국은 미래에 투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러시아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을 때 한국은 10년 후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세르게이가 자신의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 가득한 모니터에는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가 가득했죠. 지금 뭘 연구하는 거야? 차세대 배터리야. 전기차 주행거리를 지금의 10배로 늘릴 수 있는 기술이지. 러시아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포기했던 프로젝트인데 여기서는 무제한 지원을 받고 있어. 그때 문이 열리며 젊은 연구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절반이 외국인이었죠. 미국, 독일, 일본,
그리고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팀장님, 실험 결과 나왔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목표치를 초과했어요. 연구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세르게이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죠. 봤어, 빅토르? 이게 내가 찾던 연구 환경이야. 국적도, 나이도 상관없어. 오직 실력과 열정만 있으면 돼. 다음 날, 저는 러시아 의사들이 일하는 병원들을 취재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한국 최고의 병원들이었죠.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이반 코로레프 박사는 모스크바 대학병원의 스타 의사였습니다. 박사님, 왜 러시아를 떠나셨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러시아에서는 제 실력을 제대로 펼칠 수 없었어요. 장비도 낡았고 예산도 부족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라요. 그는 저를 수술실로 안내했습니다. 최첨단 로봇 수술 장비가 눈에 들어왔죠. 이 장비로 저는 러시아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수술들을 매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기술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죠. 일주일간의 취재 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을.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다큐를 만들면 러시아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촬영팀과 회의를 했습니다. 팀장님, 이 내용을 그대로 방송하면 우리 모두 해고될 겁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기자로서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결과는 감수하는 거지. 다음 날 저는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왜 이렇게 발전했는지, 정부의 투자, 규모는 얼마인지, 의료진들의 처우는 어떤지, 취재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매년 의료 연구개발에 수조 원을 투자하고 있었고, 의료진들의 평균 연봉은 러시아의 3배가 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시스템이었습니다. 환자 중심의 의료, 신속한 응급 체계, 첨단 장비의 보급, 이게 바로 미래의 의료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세르게이와 함께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빅토르, 결정했어? 응,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 어떤 결과가 오든 용기 있는 결정이야. 하지만 대가를 치를 준비는 됐어? 기자의 사명이 뭐겠어? 진실을 전하는 거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진실을 러시아 국민들에게 반드시 알리겠다고. 석 달의 취재가 끝나갈 무렵 저는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배신자가 아닌 개척자들. 이제 러시아로 돌아가 편집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저는 바로 편집실에 들어갔습니다. 촬영한 영상만 100시간이 넘었죠. 팀장님, 정말 이대로 방송하실 겁니까? 편집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게 진실이야. 하지만 정부가 상관없어. 우리는 기자야.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지. 편집은 한 달이 걸렸습니다. 매일 밤을 새우며 최고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그리고 드디어 완성본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배신자가 아닌 개척자들, 7만 명의 선택이었습니다. 방송국에 최종본을 제출했을 때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빅토르, 이건 방송할 수 없어. 왜요?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 그리고 한국을 지나치게 미화했어. 미화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이건 방송할 수 없다고 국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는 사표를 내겠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15년간 이 방송국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왜곡하라고 한다면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국장은 한동안 저를 노려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한 번만이야. 한 번만 방송하는 거야. 그 다음은 책임 못 져. 감사합니다. 방송 일주일 전 예고편이 나갔습니다. 러시아를 떠난 7만 명. 그들은 배신자일까? 개척자일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빅토르가 미쳤나? 조국을 배신하려는 건가? 한국에 매수됐구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응원의 메시지도 많았죠. 진실이 궁금하다. 용기 있는 선택이다. 꼭 보겠다. 방송 당일 저는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방송으로 다큐를 소개하기로 한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 빅토르 멜리코프입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췄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다큐멘터리는 제 인생을 바꿔놓은 석 달의 기록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기 전 러시아를 떠난 동포들을 배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찾아 떠난 개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러시아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다큐가 시작됐습니다. 90분간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첨단 병원, 행복한 러시아 동포들, 차별 없는 사회, 미래를 향한 투자. 그리고 마지막 장면, 알료나가 한국 의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이 제 딸을 살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화면에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국경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을. 다큐가 끝났고 다시 생방송으로 전환됐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러시아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변해야 합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행복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스승입니다. 방송이 끝나자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청률이 15%를 기록한 것입니다. 러시아 다큐멘터리 역사상 최고 시청률이었죠. 그리고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빅토르가 옳다. 우리는 변해야 한다. 한국에서 배우자. 심지어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다큐를 보고 충격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멜리코프 씨, 한국 방송국입니다. 당신의 다큐를 한국에서도 방송하고 싶습니다. KBS, 한국의 공영방송이었습니다. KBS의 제안을 받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취재가 아니라 방송을 위해서였죠. 서울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환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멜리코프 기자님, 공항에 수십 명의 러시아 동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실을 말해주셔서 덕분에 당당해졌어요.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KBS 본사에 도착하자 국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멜리코프 씨, 환영합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 진실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한국에서도 당신의 이야기를 꼭 방송하고 싶습니다. 다큐는 한국에서도 방송됐고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이다. 러시아 기자의 용기에 박수를. 이게 진짜 저널리즘이다. 한국 시청률도 8%를 기록했습니다. 방송 후 저는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편견을 깨는 용기라는 주제로 전국을 돌며 강연했죠. 그러던 중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멜리코프 씨, 한국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KBS에서 정규 기자로 일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러시아인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나라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주세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러시아를 떠난다는 건. 하지만 알료나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여기가 날 살렸어요.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여보,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딸의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달 후, 우리 가족은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알료나는 국제학교에 입학했고, 아들 이반도 한국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KBS에서 국제부 기자로 일하게 됐죠. 첫 취재는 한국에 정착한 러시아 과학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세르게이의 연구팀이 획기적인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었죠. 빅토르, 너 덕분이야. 내가 다큐를 만들어준 덕분에 우리 연구에 투자가 몰렸어. 내 실력 덕분이지. 아니야. 내가 편견을 깨줬어. 러시아 과학자도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 취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알료나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 한국이 어떻게 날 살렸는지. 그래? 친구들 반응은? 다들 울었어요. 선생님도 감동받으셨대요. 15살이 된 알료나는 이제 완전히 건강한 소녀가 됐습니다. 아빠, 나 커서 의사가 될 거예요. 나를 살린 한국 의사들처럼.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알료나. 너는 할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러 의료협력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제 다큐가 작은 씨앗이 됐다면 이제는 그 씨앗을 키울 차례였습니다. 두 나라를 잇는 다리를 만들 차례였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송 후 3개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러시아 내부에서 시작됐습니다. 제 다큐를 본 러시아 국민들이 정부에 압력을 넣기 시작한 것이죠. 왜 우리는 한국만큼 못하나?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라. 국민의 생명이 자존심보다 중요하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여론은 거리로 번졌습니다.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평화 시위가 열렸죠. 빅토르 멜리코프가 옳다. 제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가 보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러시아 보건부 장관이 공개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멜리코프 기자의 보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정부가 제 다큐를 인정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할러 의료협력 추진해야 러시아 의사 연수 프로그램 확대, 멜리코프 기자에게 명예 시민권을 양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역사적인 회담이 열렸습니다. 한국 보건복지부 장관과 러시아 보건부 장관이 서울에서 만난 것이죠. 저는 취재진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양국은 의료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두 장관이 악수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격했습니다. 제 다큐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협력의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의사 500명을 한국에서 연수시키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러시아에 도입하며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이었죠. 멜리코프 기자, 이 모든 것은 당신 덕분입니다. 한국 장관이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 진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세르게이와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빅토르, 너 대단해. 정말 대단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지. 너희들이 먼저 용기를 냈잖아. 아니야. 내가 우리의 선택을 정당화해줬어. 이제 우리는 배신자가 아니라 개척자야. 한강 다리 위로 조명이 켜졌습니다. 빅토르, 한 가지 제안이 있어. 뭔데? 할러 의료협력 센터를 만들자. 너와 나. 그리고 여기 온 러시아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좋은 생각이야.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한 달 후 서울 강남에 할러 의료협력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장은 제가 맡았고 세르게이는 기술 고문이 됐죠. 센터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의료 전문가들을 연결하고 환자들을 돕고 의료 기술을 공유하는 것. 개소식에는 양국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이 센터가 할러 우정의 상징이 되길 바랍니다. 러시아 대사가 말했습니다. 의료협력이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것입니다. 한국 대사도 화답했습니다. 첫 달에만 100명이 넘는 러시아 환자들이 센터를 통해 한국 병원과 연결됐습니다. 알료나도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도 돕고 싶어요. 나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고맙다. 알료나. 센터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6개월 만에 1000명이 넘는 환자를 도왔고 100명의 러시아 의사가 한국에서 연수를 받았죠.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한 지방 병원에 한국식 응급 시스템이 도입된 것입니다. 환자 생존율이 20% 상승했습니다. 러시아 병원장이 흥분해서 전화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한국 시스템이 정말 효과적이에요. 다른 병원들도 도입하고 싶어 해요. 변화의 물결이 러시아 전역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어느 날, 한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멜리코프 씨, 한국 귀화를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법무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귀화요? 네. 특별 귀화입니다. 대한민국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특혜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러시아 국적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날 밤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좋아요. 알료나도 건강해졌고 이반이도 행복하고 여기가 우리 집 같아요. 아빠, 나는 한국인이 되고 싶어요. 알료나가 말했습니다. 나도. 이반이도 외쳤습니다. 알았어. 그럼 우리 모두 한국인이 되자. 한 달 후 우리 가족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귀화 심사에서 저는 한국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민빅토르. 한국의 민과 러시아의 빅토르를 합친 이름이었죠. 귀화 선서식 날, 저는 태극기 앞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선서문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두 조국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러시아의 마음과 한국의 시민권을 가진 민빅토르. 귀화 후 제 삶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KBS에서 정규 프로그램을 맡게 된 것입니다. 민빅토르의 두 나라 이야기. 매주 한국과 러시아의 교류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죠. 첫 방송은
한국에서 성공한 러시아 과학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세르게이의 배터리 기술이 현대자동차에 채택됐고 예카테리나 박사의 암 진단 기술은 세계 특허를 받았죠.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프로그램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청률 8%, KBS 프로그램 중 상위권이었죠. 러시아에서도 방송을 보고 싶다는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러시아 방송사가 방영권을 구입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해고했던 국영방송이었죠. 민빅토르 씨, 과거는 잊고 협력합시다. 전 사장이 직접 전화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편집권은 제가 갖습니다. 진실만 방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양국에서 동시에 방송됐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러시아인 편은 러시아에서 폭발적 반응을 얻었죠. 나도 한국에 가고 싶다. 우리도 변해야 한다. 민빅토르가 길을 보여줬다. 한국 이주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 인재 특별 비자를 신설했습니다. 조건을 갖춘 전문가는 즉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죠. 1년 만에 2만 명이 추가로 이주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러시아인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는 리틀 모스크바가 형성됐습니다. 러시아 식당, 서점, 학교까지. 저는 이 모든 변화의 증인이자 조력자였습니다. 어느 날 알료나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서울대 의대에 지원할 거예요. 정말? 네. 나를 살린 한국 의술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러시아 아이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알료나, 자랑스러워. 이제 16살이 된 알료나는 한국어도 유창하고 꿈도 확실했습니다. 이반이도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이 됐습니다. 아빠, 나 태권도 대회 나갈 거예요. 8살 아들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진짜 한국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성공하면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민빅토르 씨, 책을 써보시겠어요? 대형 출판사의 제안이었습니다. 책이요? 네. 당신의 여정을 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편견에서 진실로, 배신자에서 가교로. 이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예요.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좋습니다. 쓰겠습니다. 6개월간 밤을 새워 원고를 썼습니다. 제목은 배신자가 아닌 개척자. 한 기자의 각성 일기였습니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10만 부, 러시아에서 50만 부가 팔렸죠.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눈물 없이 못 읽었어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습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책의 성공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해외 강연 요청이 쏟아진 것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세계 각국의 대학과 기관에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편견을 깨는 용기라는 주제로 전 세계를 돌며 강연했죠.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강연은 모스크바 대학에서였습니다. 제가 세르게이와 함께 공부했던 그 대학, 강당은 2,000명의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빅토르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러시아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사랑하기에 떠났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때로는 비판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때로는 떠나서 더 넓은 세상을 보는 것도 사랑입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겸손함을, 개방성을, 그리고 변화의 용기를. 러시아도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가진 이 나라는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러시아를 떠난 것을?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은 있죠. 저는 러시아인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이제는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함께 발전하길 바랍니다. 모스크바에서의 일주일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옛 동료들을 만나고 어머니 무덤에 참배하고 추억의 장소들을 돌아봤죠. 마지막 날, 세르게이가 말했습니다. 빅토르, 아니 민빅토르, 너는 진짜 영웅이야. 무슨 소리야. 나는 그저, 아니야. 너는 용기를 보여줬어. 진실을 말하는 용기, 변화하는 용기, 그리고 사랑하는 용기. 우리는 오랫동안 포옹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더 큰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빅토르 씨,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료협력을 통한 국제평화 증진. 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결과는 수상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영광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제 메시지가 세계에 전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편견을 넘어 협력으로,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알료나는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아빠, 나 합격했어요. 딸이 환호하며 달려왔습니다. 축하한다. 알료나, 정말 자랑스러워. 입학식 날, 저는 알료나의 손을 잡고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의사가 될 거예요. 너는 이미 훌륭해.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알료나는 한국의대에서 최우수 학생이 됐습니다. 특히 신경과학에 관심이 많았죠. 아빠, 나처럼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래, 너는 그럴 수 있어. 이반이도 성장했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아들은 태권도 유단자가 됐죠. 아빠, 나 전국대회 나갈 거예요. 그래, 힘내라. 이반이는 한국 아이들보다 더 한국 문화를 사랑했습니다. 아빠,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아내도 완전히 한국인이 됐습니다. 여보, 나 한국 요리 자격증 땄어요. 정말? 네. 이제 한식당을 열까 생각 중이에요. 러시아인을 위한 한식당. 그녀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마포구 리틀 모스크바에 알료나의 집이라는 한식당이 문을 열었죠. 러시아인들에게 한국 음식을 알리는 공간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러시아 손님들이 감탄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한러 교류의 가교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러시아 젊은 부부와 아이였죠. 선생님, 도와주세요. 우리 딸이. 아이는 알료나와 같은 드랍의 증후군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알료나를 불렀습니다. 알료나,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 알료나는 의대생이었지만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저도 같은 병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치료받고 완전히 나았어요. 부모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요? 네. 저를 보세요. 이렇게 건강해요. 딸분도 나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가족을 삼성서울병원과 연결했습니다. 석 달 후, 러시아 아이는 완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빅토르 선생님, 알료나 선생님.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선생님들처럼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요. 러시아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센터 설립 3년 후,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러 우호 병원 건립. 한국과 러시아 정부가 공동으로 병원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서울과 모스크바에 각각 하나씩. 양국 의료진이 함께 일하는 병원이었죠. 저는 서울병원의 고문으로 임명됐습니다. 2년간의 공사 끝에 병원이 완공됐습니다. 개원식에는 양국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이 병원은 한러 우정의 상징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의료협력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개원식에서 저는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의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생명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이 병원이 증명합니다. 대립이 아닌 협력이 답이라는 것을. 알료나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제 20살이 된 그녀는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즈드라스트부이째. 저는 한국이 살려준 러시아 소녀 알료나입니다. 청중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러시아인도 한국인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죠. 병원은 개원 첫 해에만 2,000명의 러시아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한국 환자가 러시아 전문의에게 치료받았죠. 특히 러시아의 뛰어난 뇌외과 기술과 한국의 첨단 장비가 결합해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한러 협력이 세계 의료의 새 지평을 열다. 국제의학 저널이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변화는 의료를 넘어 다른 분야로도 퍼졌습니다.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가 설립됐고 한러 문화교류센터도 문을 열었죠. 세르게이의 배터리 기술은 러시아에도 이전됐습니다. 빅토르, 우리 기술이 러시아 전기차에 쓰이게 됐어. 정말? 대단해. 이게 다 너 덕분이야. 내가 문을 열어줬잖아. 러시아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식 의료 시스템을 도입한 병원들의 환자 생존율이 평균 25% 상승했죠. 이건 기적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러시아 보건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러시아인의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K-팝에서, 한국은 혁신으로. 러시아 젊은이들의 한국 유학이 급증했습니다. 의대생은 물론 공대생, 경영학도들까지 한국을 찾았죠. 한국에서 미래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가교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양국 정부의 자문위원으로, 방송인으로, 그리고 두 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한러 협력의 성공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 러시아 모델을 배우고 싶다.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이었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폴란드 대사가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고지어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에서도 대표단이 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한국 병원에 안내하고 러시아의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협력은 윈윈입니다. 한국은 전문 인력을 얻고 여러분은 첨단 기술을 배우죠. 한국 정부는 글로벌 의료 협력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한러 모델을 다른 나라로 확대하는 것이었죠. 저는 이 프로그램의 홍보대사로 임명됐습니다. 1년간 15개국을 순회하며 강연했습니다. 의료 협력은 평화의 시작입니다. 제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제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 온 것입니다. 동서양의 편견을 깬 실화, 완벽한 스토리예요. 제작진은 한국과 러시아에서 촬영하겠다고 했죠. 알료나 역할은 진짜 알료나가 하면 어떨까요? 알료나는 신나게 동의했습니다. 아빠, 나 배우 해볼래요. 드라마 제목은 더 브리지로 정해졌습니다. 두 나라를 잇는 달이라는 의미였죠. 촬영은 6개월간 진행됐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양국 정부가 전폭 지원했고 크렘린 궁 촬영까지 허가됐습니다. 드라마가 공개됐을 때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190개국에서 1위, 넷플릭스 역대 최고 기록이었죠. 댓글은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다. 한국의 저력을 새삼 느꼈다. 의료가 국경을 넘는 이야기의 감동, 실화라는 게 더 놀랍다. 드라마의 성공은 실질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환자들도 한국 의료를 찾기 시작했고 한국은 세계 의료 허브로 불리기 시작했죠. 저는 유엔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생명 앞에 국경은 없습니다. 의료 기술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어야 합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증명했습니다. 협력하면 모두가 이긴다는 것을. 193개 국가 대표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알료나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바꿨네요. 아내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멀리 남산타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몇 년 전 용기 있는 고백을 했었죠. 지금 그 탑은 한러 우호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러 우호 병원이 보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환자들이 희망을 품고 그곳을 찾고 있죠. 알료나는 의대를 졸업하고 신경과 전문의가 됐습니다. 자신을 살린 한국 의료를 직접 실천하고 있죠. 아빠처럼 두 나라를 잇는 의사가 됐어요. 이반이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이 됐습니다. 태권도 국가대표 후보까지 올랐고 김치를 저보다 더 사랑합니다. 세르게이는 자신의 배터리 기술로 창업해 대성공했습니다. 이제 그의 회사는 글로벌 기업이 됐죠. 7만 명으로 시작된 러시아인 이주는 이제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들을 배신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개척자라고 부르죠. 러시아도 변했습니다.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 개혁을 진행 중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죠.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편견을 깨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저는 러시아를 사랑했기에 진실을 말했고 한국을 존경하게 됐기에 여기 남았습니다. 두 나라 모두 제 조국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다리 위에 서서 두 나라를 잇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찾은 삶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파시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기자 빅토르가 딸을 살리기 위해 한국을 찾으면서 겪은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국의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한 아버지가 딸의 생명 앞에서 진실을 마주하고 용기 있게 편견을 깨뜨린 이야기. 그리고 그 작은 균열이 두 나라의 협력으로 이어져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된 기적 같은 실화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빅토르의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편견 너머의 진실을 보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놀라운 실화를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